38인의 수학생각의 대표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고등가는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처음이시죠? 네. 한번 우리 초등부, 중등부 어머님들께 저희 학원을 중등 청명에서 세미나실에서 할 수 있지만 파란 지금 현재 또 뜻깊은 내일 같은 경우가 수능일이고 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예비 초사, 그러니까 현재 우리 3학년, 4학년, 5학년 이 학생들의 대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곧 있으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는 이 아이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왜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수학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수학 학습법에 대한 올바른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저희 입시 내비게이션 그 회사에서 입시 그 컨설팅을 담당해 보시는 신준호 대표님께서 우리 초등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야 될 우리 입시에 대한 기초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2부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사회를 보면서 일부 행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다른 과목도 하지만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특히 이제 6학년 올라오고 그러면 5학년에서 6학년 올라오면 또 틀리고 이제 6학년에서 중1 올라오면 또 틀리고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졌다. 이거는 이제 올바른 수학 학습법으로 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멘트가 써져 있습니다. 실력을 키울 때는 실력을 키우는 것은 많은 양의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습관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습관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리가 찾았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자, 1번이 수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왜 수학을 잘해야 하나?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그러면 38인의 수학생각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이 다 있는데 어떻게 애들을 1, 2, 3번을 회계를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데요. 수학 공부 우리 부모님들도 해보셨죠? 어렵죠. 왜 어렵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예요. 대부분 수포자라는 단어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첫 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걸 수포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수포자 양산의 가장 큰 이유가 초등학교 과정 때문에 그런데요. 초등학교에 그렇다면 결국은 연계학습이 애들이 잘 되고 있느냐. 자, 논리적인 사고와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각 개념 원리가 됐든 최상위 교재가 됐든 부모 어머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에 개념이 많이 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하면 적나요?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던질 거예요. 그럼 반응을 안 해주시면 빨리 지나가버릴 겁니다. 자, 과정이 당연히 중학교 고등부보다는 개념이 단순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응용 파트로 넘어가요. 그게 자 초등학교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분수예요. 자 분수에서 4분의 1이라는 개념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 4분의 1이 뭐니 물어보면 8분의 2랑 같은 수도 돼요. 그러면 4분의 1과 8분의 2다 그러면 1대 4는 2대 8 뭘로 풀 수 있죠? 비례식으로도 풀 수 있죠. 그럼 4분의 1이면 기울기로 설명할 수 있어요. 분모가 4 증가하니까 분자가 1 증가. 이게 뭐냐면요. 초등부에서 배우는 분수와 비와 배우. 그리고 중등부에서 배우는 초중에서 배우는 비례식.
자, 중고등부에서 배우는 함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울기.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선생님? 부모님들?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다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 분수 배웠어, 엄마. 근데 분수는 애들이 나눗셈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오게 되면 비와 비율이라는 걸 배워서 이제 비례식을 배워요. 근데 아이들은 뭐냐면 그냥 공식 암기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 공식이 나와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선생님이 가르쳐요. 이게 분모가 얼마큼 늘어났을 때 분자가 얼마큼 늘어났고 비례하고 똑같고 초등학교에 나오는 분수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전체 앞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다. 오늘 3학년 부모님들도 오셨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이 이제 여기까지 수학을 다 공부하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다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는 자, 좀 더 확장을 해서 열어드릴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에 인수분해한 다음에 나와요. 그 다항식의 연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곱셈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들이 초등학교에서 오는 이 학습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배우는 과정들도 있긴 있죠. 그렇다 보면 우리 부모님 자료집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 초등학교 6학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색깔이 결국 규칙과 대응,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인데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우리 아이들이 왜 어렵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초반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따로 생각한다는 거죠. 엄마 나 규칙과 대응 배워.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 문자화식 새로 배웠어.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문자화식이 연결이 되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 당연히 학교든 학원이든 특히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공통수학 1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시면 경우의 수. 자, 우리 애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 비와 비율에서 백분율이라는 걸 또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백분율 배우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책에 경우의 수가 나와요. 확률이. 그럼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백분율이라면 확률은 분수예요. 몇 분의 몇.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백분율만 생각하고 4분의 1이 나왔는데 답을 25%라고 적어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연차별로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그다음 변화와 관계, 자료의 강성, 확률과 통계. 자, 확률과 통계는 새로운 교과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린 거를 이렇게 초, 중, 고가 연계학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수학이 좀 어렵구나. 그런데 처음에 들어줬던 분수 개념, 이 개념이 하나의 포인트지만 이게 갈수록 자, 하나 문제를 오늘 어머님들하고 제가 문제풀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전자칠판이면 제가 문제를 직접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과 중1 수준의 총1은 초등학교 6학년은 최상위 수준이에요. 중1로 넘어오면 이 문제는 상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학습이 중학교로 올라오면 이제 난이도가 좀 줄어들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도 중학교에 올라오면 새로운 과정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분수 개념에서 이 분수 개념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공식의 원리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에 출제됐다는 거는 이 분수 개념이 후에 여러분들 나중에 수학에 연관돼서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자, 1 곱하기 2분의 1부터 9분의 10인데 이것만 봐보세요. 이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처음과 끝.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암기식으로 문제 푸는 애들. 선생님 이거요. 1하고요. 10분의 1만 나와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아이는 원리를 알지 않고 그냥 편법으로 문제 푸는 능력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이 과정의 개념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2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로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아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하나씩 늘어나죠. 자,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차이점인 거죠. 앞에는 분수의 수를 이용한 덧셈뺄셈의 규칙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요. 문자를 이용해서 규칙 찾아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끝만 남습니다. 이게 공통수학 2의 수학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대수로 넘어가면은요. 수를 쭉 나열한다. 그러면 그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A분의 1로 이런 식으로 고쳐지더라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거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1 문제 이런 계산법이 있었는데 자, 초6에 나오는 자, 이러한 규칙성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의 대수 부분의 수열의 합, 시그마 이 부분까지도 수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추상적인 개념, 논리적인 개념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냥 오늘 배운 부분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의 규칙을 찾아서 문제 해결하면 돼. 그게 아니고 이 고난도 문제나 심화 문제를 초등부나 중등부 때 풀었을 때 이 과정은 어느 과정에서 이게 간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전부 활용을 하는 그게 초등과 중등부 수학이에요. 특히 초등부에 나오는 모든 단원들은 중등부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계학습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유형도 변형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떤 부분이라고 수학이 어려운 게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넘어갈수록 나는 앞에 거를 생각 못하고 현재 배우는 것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학습. 또 하나가 뭐냐면 풀이를 고집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풀이요? 해설집 풀이. 한 번 본인들이 푼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그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초등부 어머님들이지만 이게 이제 한우의 중학교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더 중학교 문제 위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중학교에서 문자를 많이 사용해요. 함수, 방정식. 초등학교 때는 계산, 연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어려워하는 이유들은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사고죠, 사고. 생각하는. 그래서 수학을 푸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문제를 읽고 생각, 사고. 그래서 예전처럼 사고력은요. 경시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해서 사고력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뭐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뭔지, 그거를 해석한 다음에 풀어내는 능력들. 그러면 이게 해설집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옆에 있는 과정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해서 맞았습니다. 근데 얘들아, 요 과정이 중학교 과정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 과정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울 때 풀이했던 방법인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유형 17번에 나와 있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연계학습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수학이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할 때는 저는 꼭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학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다. 그런데 우리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까지 올라왔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다 별개의 단원들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단순한 개념을 배우더라도 나는 수학이 약하다. 그런 아이일수록 또 공부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수학을 왜 잘해야 되는지. 왜 수학을 잘해야 될까요? 부모님들 딱 생각했을 때.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입시 아니에요, 어머니들? 입시죠. 수학의 비중이 많이 차지해요. 수학 과목이 전반적인 비중이 높아요. 자, 국어, 영어도 잘해야 되겠지만 수학이 자, 정시에서는요, 인문, 자연, 의학. 자, 우리 자녀분 중에 의사를 만들고 싶으면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 100점, 100점,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100이 아니고 수학은 40에서 50%까지 의학계에는 뜁니다. 그만큼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학 좋은 대학이나 애들이 원하는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모든 계열에서 필수 과목이고요. 정시에서는 30-40%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어디 계열이야? 각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또는 인기학과라는 곳은 전부 이러한 부분으로 전형을 뽑기 때문에 수학은 잘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수학이 약하면 인서울에서 경기권, 경기권에서 지방, 그리고 원하는 과를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시전형이라는 것은 2부에서 우리 신준호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국 내신 관리의 학습 전형이에요. 자, 내신 수학 성적은 논리적인 사고 탐구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 부분.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럼 잘하려면 여러한 도표에 나온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비교하면 초등부는 거의 연상 위주예요. 선생님들께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이 근처에 있는 초등부의 단원평가나 수행평가 본 것들을 다 입수해서 한번 저희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각 초등부는 제가 정리한 게 이겁니다. 대부분 애들이 숙제고요. 그리고 답만 맞으면 되고요. 특정 다른 학교 중에 일부 학교는 수행평가를 보더라고요. 근데 수행평가를 보는데 저거 알려주는 문제는 위주.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는 그냥 일반 시중교재에 있는 거 복사해서 그냥 문제 나뉘고 있는 문제 풀어보라. 그리고 나서 유사 문제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초등부 학습을 지금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고등부로 넘어오게 되면 초등부에서 계산했던 이 공부 과정이 중고등부에 보면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초등부 3학년, 4학년, 5학년들이 선행을 해요. 그러면 선행을 했을 때 자, 과정별로 아이들이 높은 단계, 중간 단계, 하위 단계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과정을 공부하더라도요. 하위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중고등부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서술형과 수행평가 풀이식을 쓰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부모님이 계세요. 이제 어차피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흔한 애들 말로 엄청 해야 되는데 이걸 꼭 지금부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해서 초등학생들한테도 지도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은요 그 과정을 따라가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자, 잘 안 보이시면 옆에 왼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초등학생 학부모님들께 그다음 우리 초등학생들께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읽고 해석하는 일 이게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힘 그리고 풀이 과정을 표현하는 생각한 거를 글로 쓰는 연습을 초등부부터 한 애들은 중학교 올라와서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꼭 한번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초등부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들에게 문제 풀 때 암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요.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그냥 풀어 쓰면은 암산이죠. 근데 머리에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은 그건 뭐가 돼요? 서술이에요. 그게 논술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생각하는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꼭 상위권만 그렇거든요. 절대 아닌 거죠. 중위권, 하위권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고력 말씀드렸죠? 예전에 사고력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질문을 던지신 부분이 계세요. 사고력 수학이 열풍인데 꼭 시켜야 되나요? 사고력은 요즘 교재는요. 예전 시중 교재에서는 문제풀이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때는 뭐가 열풍이었죠? 사고력, 스토리텔링 막 교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각 학원마다도 사고력을 하는 학원들이 적어요. 그 이유는 문제집에 다 나와 있기도 하지만 애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스스로 해석해서 두 번째는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조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다. 이게 사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들부터는 학교에서나 특히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의 교재가 난이도를 떠나서 아이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한 거를 표현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수학의 어려움이 조금씩 어렵다는 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밌다 하면 참 좋겠죠. 수학. 엄마 나 수학 너무 재밌어. 즐거워.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 가장 신난 말이 수학 힘들지. 근데 아이들 입에서 재밌어요라는 하는 아이들은 이런 부분을 저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애. 그걸 뭘로요? 글로. 그래야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수행평가라든가 서술형 이런 부분에서 고득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길어지는 수능형 문제를 풀더라도 아이들이 핵심과 조건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 이 표는 이 표 다음에 제가 문제를 설명해요. 자, 우리 상위권 학생이에요. 그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부모님들 보시면 상위권에서는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보이세요? 심화죠. 얘들은 심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심화 응용력, 사고력, 시간 관리 능력을 강화. 약점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은 심화 문제 풀이는 고난도 기출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다음에 풀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식을 문장식으로 쭉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요거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상위권 애들이. 그건 뭐냐면 수학 점수는 좋은데 기복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위권에. 그건 뭐냐면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내요. 그래서 보통 암기식으로 문제를 푸는 형태예요. 그런 상위권 애들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배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그래프나 식변형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은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가 여러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다양한 문제 접근 방식, 결국 반복 학습이라. 이 부분이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셨을 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객관적이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바라보셨을 때. 우리 자녀가 어디에 들어간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마음은 급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들 마음은 급하십니다. 왜 급해요? 옆집에는 상위권이더라. 옆집에는 상위권이더라. 밑에는 안 봐요. 하지만 저는
상위권, 중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학습 습관, 지금 현재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래서 어디에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될지. 자, 하위권입니다. 수학 개념이 많이 부족해요. 연산도 많이 잘 못해요. 초등학생들이. 그런 아이들일수록 자신감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그럼 자신감 심어주려면 어려운 문제 10문제를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순 연산 개념을 그 10문제를 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죠. 기본 문제 100문제를 주든 100문제가 아니라 100점 맞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감 회복 할 수 있어.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위권 학생들은 꼭 이게 약해요. 공부하면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러 들어가라 얘기하면은 이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한 10분 공부하고 나오죠. 그건 뭐냐면 집중도가 상위권과 중위권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뭐를 시키면 되냐면요. 짧게, 자주, 매일 30분만 공부하더라도 매일 수학 공부를 시켜보세요. 그리고 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그룹에 관계없이 수학을 잘하려면요. 자, 우리 부모님 초등학생이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이 오늘 학원에 수학학원에 왔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뭐 하나요? 대부분 아이들은 숙제하죠. 어떤 숙제를 할까요? 오늘 수학학원 끝났으면 수학 숙제를 하나요? 아니죠. 내일 영어학원 가야 하나요? 영어 숙제를 해야죠. 그리고 학교 숙제 뭐 있는 거 있으면 학교 숙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올바르지 않는 학습 습관이에요. 제가 우리 중위권에 학원에서 열심히 개념 정의와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지고 다양한 문제풀이 시켜가지고 집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틀 후에 학원 오기 전에 숙제를 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일단 이것과 개념 정리된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다양한 문제 좀 풀어보라고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날 당일에 수업할 때는 중위권이었지만 이제 학원 올 때는 하위권 학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을 떠나서 매일매일 수학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수학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매일매일 하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떤 거를 하면 좋냐면요. 부모님들 오늘 궁금증에 이거 있어요.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수학을 보면 꼭 한두 개를 틀린대요. 그게 얘가 패턴이래요. 오늘 수학학원 끝나고 가서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가 가르쳤죠? 그렇죠. 오답 노트만. 그럼 뭐가 파악되는 줄 아세요? 오답 노트를 매일 쓰는 애들은 그것도 당일에 오늘 배운 걸 틀린 걸 본인들의 공부 패턴, 실수하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계산 실수를 하는지, 그래서 나는 뭐를 문제 해결 능력을 못 키웠는지. 그래서 오답 노트라도 시켜야 된다. 오늘 가방 메고 딱 와가지고 가방에 딱 놓아서 엄마 나 이제 영어 숙제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틀 후에 수학학원 올 때는 말씀드렸죠? 꽝! 그냥 폭탄 맞고 들어와서 선생님에게 다시 다 의존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학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갔는데 내려와 버린다. 이러한 부분들. 자, 사례 1, 실제로. 자, 오늘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중학교 문제로 보여드리는 게 시각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초등부 문제보다는 자, 우리 학생이 맞아서 채점한 거예요. 자, 도형 부분입니다. 2학년 2학기 과정.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선생님이요. 문제를 자, 어떤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숫자. 이겁니다. 그림 모양을 변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들도 다시 풀게 되면 자기 교재에 풀 때는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은 오로지 자신의 공부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림 모양을 하나 변형시켰다고
아이가 틀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여기에 보시면 문제 2의 부족이라고 써놨습니다. 맞았지만. 그래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일치가 됐어요. 그러면 개념 이해 부분을 한 번 더 잡아봐라. 그래서 오답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한 친구는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그림에다가 대충 그림도 이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그림이 어머니들 있던 그림이었나요? 없던 그림이었나요? 없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선도 긋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중3 난이도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난이도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선생님들이 선을 그어줍니다. 그 문제가 쉽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도형 문제는 시각화예요. 그 문제에 선생님이 물어본 출제자가 뭘 물어봤는지, 과연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게 도형에서는 보조선이 필요한지, 아니면 문제를 선생님이 완전히 응용시켰는지, 이러한 부분으로 오답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뭐가 보인다고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본인이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문제를 이해를 잘 못했는지, 그런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학원에 질문한 가장 많은 게 우리 애는 계산 실수가 많아요. 그럼 계산 실수하는 것들도 오답 노트를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요. 자기는 시험 볼 때 곱셈인데 덧셈으로 하거나, 두 번째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풀거나, 그러한 부분이 많다. 그러한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인들 약간 좀 시간이 한 30분 지나니까 집중도를 위해서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험 대비는 단원평가나 수행평가, 수업 시간에 그다음 우리 학원에서 배우는 걸로 충분히 커버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학교 2학년 거예요. 지금요.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부모님들 참 좋아하시겠죠. 이 부분. 이게 상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세. 맞았어요. 어떻게 맞추지 아세요?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학은 기본 문제를 풀든 심화 문제를 풀든 열심히 풀었어도 이 아이가 이거에서 맞았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풀어?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 숫자, 자음, 모음 숫자 쓴 다음에 예전에 학생이 우리 친구들끼리 이름 해가지고 너랑 나랑 몇 프로 맞아? 이런 거 해봤죠? 그랬더니 1번 해가지고 맞은 거예요. 이때는 좋죠, 아이는. 100점 맞았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옳지 않은 수학 방법이에요. 왜? 전쟁터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방법도 써먹을 수는 있어야 되지만 전쟁터를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이게 맞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 이게 바뀐 거예요. 학원에서는 이렇게 준비해줬어요. 1대 2대 4로. 근데 여기 학교 시험에는 1대 3대 4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Q분의 P, P분의 Q. 순서만 바꿨네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다룬 심화 문제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해도 Y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겁니다. 절대로 같이 연결시키지 마세요. 문제를 풀었다, 너 맞았다? 너 개념 완전히 이해했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마다의 수학 학습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푼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는 꼭 뭐를 해야 된다? 오답 노트 작성을 해야 된다. 수학 문제풀이를 숙제는 하루 지나서 하더라도 오늘 공부한 거에 본인이 틀린 거는 반드시 점검하고 그 수학의 패턴, 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아이는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갈 거예요. 편안하게. 가다가 의자 있으면 쉬고. 그런데 자기가 상위권으로 갈 친구는 어려운 산을 등반할 겁니다. 그랬더니
관악산 밑에서 서울대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 수학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처음에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습관이에요.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를 암산으로 풀지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풀이 과정을 꼭 써라. 생각하는 거를 시험지에다 노트에다가 녹여내라. 너의 생각하는 거를. 그래야 사고가 올라가는 거다. 생각한 거를 모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걸 쓰는데, 그리고 두 번째 오답노트 매일 일상화. 본인의 실력을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오답노트는 뭐를 찾을 수 있다고요? 실수하는 패턴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 애들한테는 어려운 문제를 실수를 줄여가면서 오답노트를 줄이는 거예요. 고3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노트냐면 오답노트예요. 이렇게 오답노트를 쭉 관리하잖아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모의고사 쭉 보면 전날에 본인이 수학 공부는 새로운 문제집을 가져와서 푸는 게 아니고요. 오답노트만 가져와서 자기가 어떤 패턴으로 실수를 많이 반복했는지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초등학교 때 그 연습이 풀이과정과 오답노트 작성하는 그런 부분에 공부 습관이 잡혀있는 아이들이 계속 수학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은 꼭 부모님들께서 애들에게 꼭 이거는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매일 하자.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오늘 배운 거에 대한 틀린 거는 반드시 오답노트를 쓰면서 나의 실수의 패턴을 찾아낸다. 스스로 찾아내면 좋지만 스스로 찾지 못하면 학원을 도움을 받더라.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반드시 표현해라. 그거 언제부터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단순하게 암산하는 것들이 많아요. 3분의 4 나누기 10분의 3 그것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시간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잘 잡혀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짧게 하면 제가 한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 30판의 수학 생각은 우리 재호생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1년 4학기 체제로 3개월 단위마다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과정 진도가 나가요. 그러면은 수준별로 저희는 공부를 시켜요. 그렇다면은 상위권 반도 있고 중위권 반도 있고 하위권 반도 있다. 그러면 각 반의 레벨에 따라 공부하는 그 과정이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나 있습니다. 자, 1, 2과정 교재 중심, 과정별로 중간평가, 개인별 취향 유형, 기간 오답 묘사, 레벨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아이들을 학습하는데 수학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잡아가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 학기를 1과정, 2과정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호생 어머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교재 검사. 저희 학원은 엄격합니다. 교재 검사, 오답노트 검사, 그 다음에 중등부 오게 되면 프리노트 검사, 초등부부터 교재 관리는 100%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취향 유형 있었죠? 교재가 끝났습니다. 그럼 분명히 아이가 틀린 유형들의 반복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취향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선생님들이 1대1로 담임 시간에 매일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중등부부터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확인을 해요. 카카오톡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 이제 초등학교 지금 6학년 올라오는 어머님들 계시죠? 혹시나 5학년 부모님이나 4학년 부모님들 중에 저학년 우리 초등부 중에 중학교 선행을 하는 학생이면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 이 과정을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매일. 그리고 일정 시간만큼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녹여놓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선행을 하는 순간부터 이거를 오픈 채팅방, 과제방을 관리를 받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사진 놓고 보면요. 애들이 풀이한 거를 이렇게 보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를 식을 다 적어. 선생님이 정답을 보내서 채점을 한 다음에 제 VR 거를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 숙제를 보내냐면요. 오늘 반이면 어제 저녁까지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부를 매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월수금만에 월요일은 언제 보내냐면요. 일요일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오기 전에 학교 끝나고 와서 급하게 수학을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그러한 학생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1대1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관리가 들어가면 우리 중학생부터 선행이 들어가는 초등학생 선행반, 중학교 선행반부터는 이런 카톡으로 숙제를 받는다. 참고로 자, 우리 초등부 어머님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지금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중에 중학교 선행을 첫 발을 듣는 아이들부터. 왜? 공부량이 많아지고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원도 많아지고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연계학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애들 공부 접근법으로 저희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애들 여기 쌓기나무 잘 그리죠? 이거를 애들이 보고 쓰는 애들이 있다면은 보고 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그려가면서 다양한 풀이 방법.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학생은 자기가 쌓기나무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두려움도 있겠지만 자기가 시험을 볼 때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 문제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패턴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우리 초등부 이게 오답노트 그림도 잘 그리죠. 그런데 이제 오답노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수학이 많이 약해요. 글 쓰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럼 그 애들은 여기에다가 문제를 많이 쓰는 것보다 요약하는 연습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요약 연습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에서 조건은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 쓰는 것보다 핵심만 써서 하는 방법도 오답노트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데일리 테스트 15분 시험을 저희는 자체 문제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직관적인 이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이 공부했던 걸 가지고 3,569가지 5개 난이도 최상, 상, 중, 하, 최하 그리고 4가지 영역 인지 영역 이해, 해결, 추론 그 다음에 계산. 그래서 이 영역들을 가지고 각 레벨별 수준별로 매일 5문제씩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5문제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전 시간에 되풀이하고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를 이해를 했다고 해서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잘 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왜? 어떤 특정한 학생들은 문제를 암기식으로 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깨집니다. 그게 어떻게 깨지는지 아시죠? 고등학교 1학년 다 올라가면요. 그렇게 공부했던 애들은 첫 중간고사 점수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머님들 점수를 보게 돼요. 그냥 암기식으로 급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애들. 규칙적이지 못하는 애들. 그 다음에 성적의 상, 중, 하 그룹의 난이도 관계없이 꾸준함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래서 테스트로 해서 자체 개발한 전일 수업 최다 질문 문제를 주관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문제를 이해를 했는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개념은 잘 잡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테스트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린다면, 제 시간에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최상의 시스템을 통한 성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맞다 틀리다로 저희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저희 38인의 재원생들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부터 완벽하게 풀었던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학생과 우리 스태프들이 직접 입력하는 건데요. 정답이라고 입력을 해요. 완벽하게 푼 애들은 정답. 여기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부분 정답은 뭐냐면요. 맞긴 했어요. 하지만 이해가 덜 된 문제예요.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그 다음 부분 오답. 틀렸지만 실수로 틀려서 고쳤다. 자기가 어떤 실수로 틀렸는지 부분 오답. 그 다음에 오답. 그러면 정답은 나중에 이거 성적을 입력을 다 해놓으면 요게 아이 대통도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이력이 모두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 도형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나와요. 직육면체가 좀 약하게 나왔다. 합동과 대칭이 약하다. 여기는 87.5%인데 60.4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아이의 틀린 문제 유형들이 나와서 반복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정 완료 후에 기간 오답 유사까지. 자, 초등부 내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요거였죠. 송림초, 유련초 이렇게 학교를 넣긴 했는데 대부분 학교들은 단원평가, 그 다음에 알려주는 수행평가 형식.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수행평가는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학교 시험 보기 전에 자, 지필고사를 오늘 본다 그러면 한 2, 3주 전에 수행평가를 먼저 봐요. 퍼센테이지가 40에서 5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보시면 흰 A4 용지에 그냥 깨끗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전달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별도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쓰는 연습까지 이걸 봐요. 근데 보면 여기는 전부 다 글씨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쭉 깨알 같은 글씨가 이렇게 서술적으로 쭉 쓰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은 문제 풀 때 자, 초등학교 6학년의 원의 넓이 있죠. 초등학교 때는 3.14를 곱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 3.14 대신에 파이를 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파이를 쓰면은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보통 이런 준비가 약한 애들, 생각했던 거를 녹아내지 못하는 애들은 그냥 2파이 곱하기 10은 얼마 그런 식으로 그냥 수행평가에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술적으로 쓰는 애들은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뭐일 때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다.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고 중심각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쭉 서술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는 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수행평가 줍니다. 근데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초등부부터. 초등부부터 암산식으로 공부시키는 거는 절대 하지 안 됩니다. 생각하는 거를 녹여내서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38인의 수학 생각은 자, 첫 번째 수학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수학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을 잘하려면 그래서 이 그물망 관리로 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 2부 끝나고 나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개강 일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제 시간이 8시 20분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에서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긴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자, 보면 우리 애는 잘 안 크는 것 같지만 옆집 애는 보면 벌써 성장이 간다. 절대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객관적인 우리 자녀의 객관적인 성적을 바탕으로 우리 부모님이 판단하시고 그렇게 키워가야 수학의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1부를 끝내고요. 2부는 거의 지금 매일 지금 입시 설명회로 바쁘신데 저희 입시 내비게이션 저기 회사를 맡고 계시고 입시 전문가이십니다. 신준호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